권남이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 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신영아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대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현재 역사 논쟁에 일본 언론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극우신문 산케이는 교과서에 담긴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이신 이만열 숙명대 명예교수와 함께 역사 논쟁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각이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뭐 강연도 하고, 예, 집필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역사 논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눈여겨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역사학자로서 보시는 이번 역사 논쟁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가 직접 그 교학사 교과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비판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은 예. 첫째, 그 교과서는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오류는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정확한 사실 인식을 전제로 해야 정확한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물론이고 화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 지도 이런 것들도 최근 연구 성과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가 많고 그 오류의 3분의 2가 근현대사 부분에서 나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둘째는 그 책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 시대의 학문 성과를 압축적,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편견이나 오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교과서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까지 무시한다면은 그런 교과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예. 듣건대 교학사, 간행, 한국사 교과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데서 학문적 성과나 정부가 이미 발표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위키백과 등의 잘못된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셋째,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에도 심각한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지요.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성이 확대 강화되는 관점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의 전통 개성을 통해 찾으려고 함으로써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 기준인 독립운동 정신이나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 그리고 평화통일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축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의 제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시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류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확대 강화하는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방금 사회자님께서 일본 참 여러 언론들이 참 극찬을 할 정도로 친일적이다 하는 것도 같이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어서 좀 줄여서 대화하듯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교학사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맹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나쁜 짓도 했지만은 이 교과서에서는 근대화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를 통해서 해방 후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데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식민지 근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수탈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 땅에 도로, 철도, 학교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걸 식민지를 근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착취와 수탈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도 그랬습니다. 식민지 하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출한 그런 이론입니다. 일제 관학자들은 한국의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전 근대적인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해 일본이 침략했다고 해서 그들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했고 일제 강점 36년 동안에는 한국을 근대화하는 시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강점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문적으로도 전혀 존중받을 수 없는 이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역사 이론,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다양한 역사 인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뭔가 그러니까 역사 이론에 또는 역사 인식의 범주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생각이 좀 다른 견해일 뿐인지. 예, 그것은 생각이 다른 견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유영익 교수께서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평소에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 유영익 내정자께서는 건국절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국절 제정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건국절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네. 건국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그해 4월 11일 상해 임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때도 그것은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시 이 정부는 3.1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후신이요 계승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8.15 때 그 경축식을 할 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9월 1일 관보 1호가 나왔는데 그 강기에 연대를 쓸 적에 민국 30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이렇게 9월 1일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19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국절론을 주장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1948년 8.15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거니와 사실과도 다르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던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그 역사 인식과도 전혀 틀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유 내정자는 그 이승만 예찬론자로까지 불리던데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유영익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참 독보적인 이승만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 연구의 심취한 결과, 그를 가령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라는 얘기, 또 일설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만이 과연 그런 지도자인가, 또 아주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이 청년 시절, 그때는 아주 탁월한 그리고 초능력적인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하에 그가 망명을 하고 난 뒤에 참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많습니다. 예.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되었지만은 결국 그는 탄핵을 받아서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예. 그리고 그 무렵에 그는 국제연맹에 대해서 한국의 위임 통치를 요구했다 하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구미위원부를 임시정부의 의탁에 의해서 조직했는데 그때도 그는 자기 학벌이라든지 또 왕통을 계승했다는 그런 자만의식이라 할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되질 않았고 네. 이승만이 가는 곳에 상당히 분열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강대국의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도 이승만에게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네. 말할 정도입니다. 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3선 4선을 통해서 아주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함으로써 4.19를 유발했고 또 4.19에서 결국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승만 연구가 독보적인 것인기는 해도 그가 평가하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그 유영익 내정자가 추진했던 건국절 그리고 또 주창하시는 이승만 소위 국부론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나요? 지지받고 있나요? 학계에서 정치학계나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영익 교수는 뒷날 역사학을 많이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네. 원래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지금, 학계에서는 소수인 이승만 국부론 또는 건국절 당위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꽤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연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일부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띄우는 네.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띄우면서 그 진영 논리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곧장 정당화해 갖고 네. 또 국민에게 유포시켜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혼란스럽다든지 또 미군 철순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미국에 대한 의존들을 곧장 얘기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승만이 미국과 가까웠다는 이런 걸 들어서 아마도 그를 국부라든지 이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더 지켜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영익 내정자 그분의 생각이 비록 일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학계에서 소수라 하더라도 이것이 학문적으로 어떤 작더라도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승만 연구자로서는 독보적이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인인 눈에 볼 때 과연 이것도 역사학의 한 부분인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 하에서 다져진 교회의 기반은 1960년대 이후 남한이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부상하는 도약대가 됐다. 이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에 기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비견된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협임이 틀림없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그런 대목들의 원문인데요. 이것이 역사학자의 글로 볼 수 있는 것들인가요? 글쎄요, 그 역사학 논문으로서 발표하지는 않았겠죠. 예. 어느 수필이라든지
또 가벼운 글에서 그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까 혹시 전 뭐 그렇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이 들어서서 그 국가의식의 일부를 그 참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했고 네. 또 일제 때 문제가 많았던 그 소위 신사참배가 있었죠. 네.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네. 해방 후에 국기 격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건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는 국기 주목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 그 전후에서는 그 군종 제도를 그러니까 군대 내에 군목 제도를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니케아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예. 거기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역사의 퇴행이라고 할까요? 그 이명박 정부 때에 비교해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과서 파동을 통해서 볼 때 역시 이명박 정부 때도 금성사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을 강압적으로 강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관련 이런 걸 볼 때 이 정부 초기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5년간 국사학계에 어떠한 참 압력이 가해질 것인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박 대통령의 역사 인식 자체가 유신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5.16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그가 후보 시절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말한 그것을 그가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그런 증거들도 없습니다. 때문에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또 식자간에서는 그의 그런 역사 인식이 과거 회기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우리 시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한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과거 시대와 비교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수님 눈에 비춰지는 이 시대상이 과거 어떤 시대와 닮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딱히 어떤 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과거의 어느 현상하고 꼭 맞았다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자, 경향성으로 보았을 적에 과연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보였던 그런 현상들이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강압적으로 권력을 강압적으로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신뢰의 렛들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대통령 공약, 후보 공약 때 그 공약들을 파기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낼 때 어떤 때는 좀 무서운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토록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안목을 기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을 좀 많이 연구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역사를 위해서 지어란 것이지 역사 위에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고 또 예. 인식하는 것이 역사이지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냥 그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첨부 변개하거나 또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역사의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공정성을 가지려면은 무엇보다 참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역사 인식을 계속 이 객관화하려고 타자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계속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집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보편적인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역사 인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시대가 가령 어떤 문제를 두고 학자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결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곧장 기울여 나가야지 자기의 다른 이설을 가지고 계속 사실 당시의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학설에 대해서 이걸 교과서화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해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교과서는 그 시대 학문의 결과가 집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학서, 교과서 같은 것이 일부 소수의 주장을 거기에다가 너무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이 내용을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교과서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사의 공정성을 얘기할 때도 물론 현재 얘기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틀렸다, 틀리고 새로운 걸 그러면 그 새로운 걸 가지고 다시 토론이 돼 가지고 우리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정반 합의 단계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다시 그 새로운 이론 또는 새로운 합의로서 더 성격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청취자들께서 혹시 오해할까봐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사학계에서 합의돼가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교과서에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술 방식이라든지 그 합의를 가지고서도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건 또 교육의 목적이니까요. 도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그림을 어떻게 넣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교과서에 담아서 전달하는데도 거기에는 교과서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능력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과서, 특히 학생들이 쓰게 되는 교과서의 경우는 종류가 다르더라도 무슨 교수법이 좀 다를지언정 내용은 어느 정도 그 시대 역사학계가 합의된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